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다른 정말 끔찍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응원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활발한 활동 부탁드립니다.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저녁, 성공한 전문직 여성이자 헌신적인 어머니였던 58세의 크리스 막스는 희망을 품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몇 년 전 입양했던 20살 딸 테일러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일찍 테일러가 남자친구 브라이언의 집으로 자신을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했던 것입니다. 이 요청은 오랫동안 긴장 관계에 있던 모녀 사이에 예상치 못한 화해의 손길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저녁 7시경 브라이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하이오주 애크런에 위치한 그 동네는 높은 범죄율과 전반적인 불안감으로 악명 높은 곳이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차를 주차하고 문으로 걸어가 노크를 했습니다. 테일러가 문을 열었고 크리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딸을 껴안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눈에 띄는 긴장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브라이언이 합류하여 두 여성을 크리스의 차까지 바래다 주었습니다. 크리스에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비록 그 지역 자체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말입니다. 그들이 차를 향해 걸어갈 때 상황은 끔찍하게 돌변했습니다. 한 남자가 갑자기 그들 뒤에 나타났는데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공격은 신속하고 잔인했습니다. 크리스는 자신을 방어할 틈도 없이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렸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테일러는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전화기를 들어 응급 서비스에 신고했습니다. 통화 녹음에서 그녀는 어머니가 공격당했다고 설명하며 도움을 간청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테일러가 교환원과 통화하는 동안 브라이언이 그녀에게서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그는 위치를 알리고 사건을 설명하며 공격자가 도망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불안할 정도로 차분했고 그처럼 폭력적인 사건을 막 목격한 사람에게서 기대할 법한 다급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은 몇 분 안에 도착했습니다. 크리스는 아직 살아있었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그녀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 막스는 도착 직후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주요 사인은 놀라울 정도의 힘으로 가해진 여러 차례의 소지품, 현금, 열쇠, 서류가 들어있는 크리스의 지갑은 공격 현장 근처에서 손대지 않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은 일반적인 강도 사건의 패턴과 상충되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피 묻은 칼이 근처 덤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목격자들이 제공한 진술에 의문을 제기했고 범죄 배후에 더 깊은 동기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은 관련된 모든 사람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 브라이언, 그리고 공격 당시 집 안에 있었던 브라이언의 친구 트로이까지 말입니다. 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모순적이었습니다. 테일러는 붉은 운동화와 플란넬 셔츠를 입은 사람을 묘사하며 공격자의 실루엣만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은 자신이 개입하려 했고 가해자와 몸싸움을 벌이다 부상까지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트로이는 집을 나간 적이 없으며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수사관들은 그들 중 누구도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고 금방 의심했습니다. 핏자국과 무기의 위치를 포함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는 조작된 범죄를 시사했습니다. 당국은 이 공격이 무작위가 아니라 신중하게 계획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수사 첫날 밤은 형사들의 강도 높은 조사 아래 진행되었고 그들에게는 한 가지 불타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왜 누군가 크리스를 노렸으며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었을까? 테일러 막스는 1989년 3월 29일에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생모는 출생 직후 그녀를 위탁 가정에 맡기기로 결정했고, 갓난아이는 입양 시스템의 보살핌 아래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친가족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테일러에게는 적어도 한 명의 손위 형제가 있었지만 위탁 가정에 맡겨진 것은 그녀뿐이었다는 사실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 인생의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고, 그 장은 힘든 시작에도 불구하고 결국 따뜻함과 보살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몇 달 후 테일러는 막스 가족, 즉 브루스와 크리스 막스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이를 갖는 것을 꿈꿔왔습니다. 그들은 테일러를 처음 보았을 때 그녀가 가족의 일원이 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시 막스 가족은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브루스는 주요 통신회사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고, 정리정돈 능력으로 유명했던 크리스는 가정을 관리하고 가정생활을 가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크고 유대가 깊은 대가족을 이루었고, 테일러는 사랑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조부모, 이모, 삼촌, 그리고 많은 사촌들을 포함한 친척들은 그녀를 보살핌과 지원으로 둘러쌌습니다. 브루스와 크리스는 테일러를 키우는데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명문 사립학교에 다녔고 댄스 수업에 참여했으며 다른 과외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많은 또래들이 갖지 못한 기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브루스와 특히 가까운 유대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족 친구들에 따르면 브루스는 그녀의 영웅 아빠였고, 항상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고 무조건적으로 그녀를 지지했습니다. 반면에 크리스와의 관계는 달랐습니다. 크리스는 더 엄격하고 요구가 많았으며 현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양육 방식의 차이는 테일러의 어린 시절에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녀가 나이가 들면서 긴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대 시절, 테일러는 어머니로부터 점점 더 많은 감독과 높은 기대를 받게 되었고, 이는 잦은 갈등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커져가는 불화 속에서 가족의 역학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테일러가 10살쯤 되었을 때 크리스와 브루스는 결국 이혼으로 이어진 결혼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부모님의 별거는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녀는 크리스가 자신의 좌절감을 그녀에게 표출하기 시작했다고 느꼈고, 이는 그들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테일러의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은 그녀가 겨우 13살이었던 2002년에 찾아왔습니다. 브루스는 당뇨병성 혼수 상태에 빠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가장 강력한 정서적 지지원을 잃은 테일러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역시 매우 가까웠던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러한 연이은 상실은 테일러에게 깊은 정서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브루스의 죽음 이후 크리스는 거액의 돈을 포함한 상당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녀는 상속재산의 일부를 사용하여 오하이오주 에크런에 새 집을 구입했고, 환경의 변화가 그녀와 테일러에게 새로운 시작을 제공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테일러의 감정 상태는 계속해서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내성적으로 변했고 학업 성적은 떨어졌으며 크리스와의 갈등은 격화되었습니다. 크리스는 딸을 지지하려 노력했지만 그녀의 방법은 종종 지나치게 통제적으로 비쳤습니다. 그녀는 테일러에게 물질적인 편안함을 제공함으로써 브루스의 상실을 보상하려 했고, 종종 그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 이상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의 감정적 연결은 계속해서 희미해졌습니다. 크리스는 딸이 결국 책임을 지고 학업을 마치고 언젠가 가문의 유산을 이어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이러한 계획에 전혀 관심이 없었고, 대신 그녀가 강요된 기대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꿈꿨습니다.
테일러가 10대에 접어들면서 그녀의 독립에 대한 추구는 어머니의 기대와 충돌했습니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되기만 한 갈등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테일러는 어머니를 끊임없는 압박의 원천으로 여겼습니다. 해가 갈수록 긴장은 커졌습니다. 크리스는 테일러를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엄격한 규칙을 시행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떨어지는 성적, 학교에 대한 집중력 부족, 그리고 미래에 대한 명백한 무관심에 대해 점점 더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어머니의 행동을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보았고, 이는 그녀의 반항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테일러의 외모, 옷차림, 친구 선택에 대한 크리스의 끊임없는 지적은 둘 사이의 감정적 거리를 더욱 넓혔을 뿐입니다. 고등학교 시절은 특히 힘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제공한 특권을 누리게 된 테일러는 그것을 무책임하게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에 집중하는 대신 그녀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크리스가 규율을 세우려는 시도를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크리스가 딸을 인도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지만 그것들은 단지 골을 깊게 만들 뿐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테일러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2008년에 찾아왔습니다. 크리스의 재정적 지원과 테일러가 어떤 대학이든 다닐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는 그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학업을 계속하는데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테일러에게 최소한 시도라도 해보라고 강요했고, 테일러는 결국 애크런에 있는 한 대학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첫 학기가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테일러는 중퇴했습니다. 크리스에게 이 결정은 큰 충격이었고, 커져가는 거리와 테일러의 미래에 대한 그들의 꿈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상징했습니다. 설득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크리스는 더 단호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테일러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직업을 구해 자립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나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성인들이 성인이 되면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도록 장려되는 미국 문화에서 흔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어머니의 말을 동기부여가 아닌 잔인함과 위협으로 받아들였고 둘 사이의 갈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상황은 2009년 5월, 테일러가 나쁜 남자라는 평판을 가진 21세의 브라이언 스미스를 만나면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머니, 여동생과 함께 마을의 저소득층 지역에 살았습니다. 테일러는 브라이언에게서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날 기회를 보며 그에게 빠르게 끌렸습니다. 브라이언을 아는 사람들은 그가 성미가 급하고 관계에서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다고 묘사했지만 이러한 특성들은 테일러를 단념시키지 못했습니다. 크리스는 그 관계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그녀는 브라이언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가 딸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걱정했습니다. 크리스는 테일러가 브라이언을 만나는 것을 금지하려 했고 심지어 그가 집에 오는 것까지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테일러의 결심을 굳히게 했을 뿐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테일러는 짐을 싸서 브라이언과 함께 살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집을 떠났습니다. 브라이언과의 삶은 테일러가 상상했던 이상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의 관계가 유망해 보였지만 브라이언이 통제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테일러는 질투, 통제, 그리고 잦은 분노 폭발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습니다. 돌아가는 것을 패배의 인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딸을 걱정한 크리스는 계속해서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그녀는 테일러에게 필수품을 사주었고 딸이 자신의 실수를 깨닫기를 바라며 연락을 유지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긴장은 크리스가 테일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을 때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녀는 학업을 재개하거나 직업을 구하는 조건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는 심지어 차, 아파트, 그리고 자신의 회사에서의 직책을 제공하는 추가적인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테일러는 이러한 기회에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과의 격동적인 관계는 쌓여가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크리스는 시간이 테일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딸이 집으로 돌아와 더 많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불행히도 이 희망은 결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수년에 걸쳐 악화된 그들의 관계에 커져가는 균열은 결국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사건들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테일러가 브라이언의 집으로 이사한 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자유라고 믿었던 것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금세 일련의 제약으로 변했습니다. 브라이언과의 삶은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엄격한 규칙을 강요하고 그녀의 삶의 모든 측면을 감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편안함과 독립에 익숙했던 테일러는 브라이언의 모든 요구에 순응해야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의 테일러에 대한 통제는 곧 모든 것을 아우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전화를 확인하고 메시지를 읽었으며 그녀의 움직임을 철저히 감시했습니다. 심지어 크리스와의 소통마저도 논쟁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브라이언은 테일러에게 그녀의 어머니가 단지 그녀를 조종하고 그녀가 자신의 방식대로 사는 것을 막으려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의 말은 계속해서 연락을 취하며 소통의 끈을 열어두려 했던 테일러와 크리스 사이에 이미 커져가던 간극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브라이언의 집에서 테일러는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졌습니다. 브라이언은 그녀의 사회적 관계를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묘사하며 그녀의 감정을 조종했습니다. 다툼 중에 그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고 물건을 부수고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의 분노 폭발 뒤에는 종종 완전한 충성에 대한 요구와 그녀가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끊임없는 상기가 뒤따랐습니다. 상황은 브라이언의 가족이 개입하면서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의 어머니 태미는 개입하지 않기로 선택했고 사실상 그의 행동을 방조했습니다. 그의 여동생 또한 테일러를 통제하는 데 역할을 했고 브라이언이 없을 때 감시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테일러의 모든 움직임이 면밀히 감시되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테일러의 어머니와의 재정적 관계는 브라이언과의 관계에서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크리스의 부하 테일러의 잠재적인 상속재산을 알고 있던 브라이언은 통제를 유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어머니가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생각을 자주 강화했고 둘 사이에 더욱 쐐기를 박았습니다. 브라이언의 영향 아래 테일러는 어머니와의 연락을 피하기 시작했고 크리스가 딸을 돕기 위해 방문했을 때조차 브라이언은 냉담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테일러가 어머니의 지원을 받는 것을 단념시키며 자신들끼리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브라이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는 계속해서 테일러에게 생필품을 사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2009년 여름까지 테일러, 브라이언, 크리스 사이의 긴장은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브라이언과 몇 달 동안 함께 산 후 테일러는 그의 영향력에 완전히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통제와 공격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터무니없어 보였지만 곧 구체적인 계획이 된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쌓여가는 압박감, 상호 불만, 그리고 재정적 동기에 의해 촉발되었습니다. 계획은 크리스를 영원히 제거하여 그녀의 자산에 접근하는 것이었습니다. 테일러에게 이것은 어머니와 연결된 마지막 끈을 끊고 동시에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브라이언에게는 테일러에 대한 통제를 확고히 하고 그녀의 상속 재산을 사용하여 자신의 상황을 개선할 기회였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아이디어는 그들의 내부 서클 내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집을 자주 방문했던 브라이언의 19세 친구 트로이 퍼디가 이러한 논의에 관여하게 되었습니다. 어리고 감수성이 예민했던 트로이는 계획의 이상적인 참가자로 여겨졌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농담이나 가상 시나리오로 구성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계획은 모든 세부 사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브라이언과 테일러는 범죄를 강도나 무작위 공격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어떻게 조작할지 심의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 남겨진 증거가 사전 계획된 범죄가 아닌 우발적인 공격 행위를 가리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로이가 범행을 실행할 사람으로 선택되어 테일러와 브라이언을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도록 했습니다. 트로이의 참여는 브라이언에 대한 충성심에 기반했습니다. 그는 브라이언을 존경했고 접근했을 때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역할에 대한 대가로 트로이는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테일러가 상속재산에서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5,000를 약속받았습니다. 무기 선택에 특별한 주의가 기울여졌습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브라이언의 어머니 태미는 계획을 위해 칼을 구입했지만 나중에 크기와 무게 때문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결국 트로이가 적절한 무기를 찾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숨기고 휴대하기 쉬운 가벼운 칼을 선택했습니다. 준비 과정의 중요한 부분은 크리스의 일상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가 테일러를 보기 위해 종종 브라이언의 집을 방문하여 보통 혼자 오기 때문에 그녀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단지 딸을 데리러 온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부 사항은 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시나리오는 크리스가 집에 도착하고 그녀가 집을 나오거나 차 근처에 있을 때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계획이 실행되기 직전에 테일러는 모든 것이 의도대로 진행되도록 마지막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와달라고 부탁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화는 크리스를 감정적으로 무장 해제시키고 안도감을 주며 경계심을 낮추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논의 내내 테일러는 망설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로이에 따르면 그녀는 계획에 적극적인 참여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해내려는 강한 결의를 보였습니다.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극심한 일이었습니다. 테일러는 수년간 쌓인 분노와 어머니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를 이유로 자신의 개입을 정당화했습니다. 한편 브라이언은 과정을 이끌며 이것이 그녀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테일러를 설득했습니다. 2009년 10월 24일 저녁까지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테일러는 계획이 이론에서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길이라고 믿으며 침착하고 집중력을 유지했습니다. 크리스에게 이날은 딸과의 화해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테일러와 브라이언에게는 그것은 그들이 본 새로운 삶의 장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2009년 10월 24일은 크리스막스에게 평범한 날로 시작했지만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그날 저녁 테일러는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에게 이 예상치 못한 전화는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몇 달간의 긴장 끝에 그녀는 그것을 딸과 다시 연결될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짐을 챙기고 채올라 세심하게 계획된 범죄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브라이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크리스는 저녁 7시경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집 근처에 차를 주차하고 현관문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일러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맞이하고 껴안았고 마치 이것이 화해를 향한 첫걸음인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브라이언은 계획대로 뒤에서 장면을 관찰하며 그들을 따라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트로이는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안에 머물렀습니다. 크리스와 테일러는 브라이언이 마치 그들을 호위하는 것처럼 약간 뒤처져서 차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상호작용처럼 보였지만 모든 것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두 여성이 차에 접근했을 때
트로이가 칼을 들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공격은 갑작스럽고 예고 없이 시작되었습니다. 크리스는 반응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트로이는 그녀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공격은 신속하고 맹렬했으며 그녀가 자신을 방어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크리스는 10번 이상의 자상을 입고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것은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제거하기 위한 표적 공격이었습니다. 테일러는 근처에 서서 공격이 펼쳐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자신의 무대응이 트로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나중에 발견된 감시 영상에서는 그녀에게서 공황이나 고통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브라이언 또한 수동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역할은 단지 여성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트로이를 막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격이 끝난 후 테일러는 전화기를 들고 응급 서비스에 신고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구급차를 즉시 보내달라고 애원하며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기는 곧 브라이언에게 넘어갔고 그는 조정자 역할을 맡아 교환원에게 위치와 필요한 지원 유형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감정이 없어 나중에 통화 내용을 검토한 법 집행관들 사이에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트로이는 공격을 마친 후 근처 덤불에 칼을 버리고 현장을 도주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감정적인 고통의 순간에 행동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는 그의 행동이 신중하게 계획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크리스는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지만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명백한 분노로 가해진 여러 차례의 자상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크리스막스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수사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응급 서비스에 신고가 접수된 지 몇 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이 발견한 증거들, 덤불 속의 칼, 소지품이 모두 그대로 들어있는 크리스의 지갑, 그리고 강도의 흔적이 없다는 점은 즉시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작위 공격이라는 이론은 세부 사항과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관들의 첫 번째 단계는 관련된 사람들, 테일러, 브라이언, 그리고 트로이를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율의 가능성을 막기 위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들의 진술에서 불일치를 빠르게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범죄 현장 근처에서 포착된 감시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영상에는 트로이가 크리스를 공격하는 동안 테일러와 브라이언이 근처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개입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녹화 내용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 증거로 무장한 형사들은 용의자들을 다시 찾아가 추가 신문을 했습니다. 증거의 압박 속에서 트로이가 가장 먼저 자백했습니다. 그는 공격이 사전에 계획된 것이었고 테일러가 계획의 주모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로이에 따르면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 후 받게 될 상속재산에서 금전적 보상을 약속하며 그와 브라이언에게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트로이는 자신의 역할은 공격을 실행하는 것이고 브라이언은 강도 사건처럼 보이게 하여 알리바이를 만드는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로이는 또한 조작된 시나리오를 더 믿음직하게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브라이언에게 경미한 상처를 입혔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자백은 공격이 무작위 사건이었다는 테일러의 이전 주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브라이언은 트로이의 자백을 알게 되자 그 역시 진술을 바꿨습니다. 그는 테일러가 계획을 시작했다는 트로이의 진술을 확증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언은 적극적인 참여자였다는 것을 부인하며 공격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테일러와 트로이를 막을 힘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한 마지막 순간까지 계획의 전체 세부 사항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개입을 경시하려는 시도로 보였습니다.
늘어나는 증거와 비난에 직면한 테일러는 처음에는 자신의 역할을 계속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사건 버전은 점점 더 일관성이 없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자신을 반박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행동이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증거의 무게에 눌려 테일러는 브라이언, 트로이와 계획을 논의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수사는 범죄의 고의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수많은 세부 사항을 밝혀냈습니다. 참가자들은 무기 선택부터 가짜 부상 연출까지 모든 측면을 꼼꼼하게 계획했습니다. 트로이와 브라이언이 모두 언급한 재정적 동기는 검찰의 사건에서 중심적인 구성 요소가 되었습니다. 테일러는 어머니와의 지속적인 갈등이 자신의 결정에 동기가 되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황이 그렇게 비극적인 결과로 악화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 발생 불과 5시간 만에 경찰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테일러 막스, 브라이언 스미스, 그리고 트로이 퍼디는 크리스 막스의 죽음과 관련하여 체포되어 기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수사의 초기 단계는 마무리되었지만 법원이 그들의 유책 수준을 결정하고 선고를 내리면서 법적 절차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크리스 막스 관련 범죄에 대한 재판은 2009년 말에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범죄의 잔인한 성격과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이 연루되었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대중의 비난에 직면했습니다. 검찰은 풍부한 증거, 증인 증언, 그리고 비디오 녹화 자료를 바탕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는 감시 영상이었는데 이는 테일러와 브라이언이 크리스에 대한 공격 동안 옆에 서서 아무런 개입 노력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음모와 범죄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상세히 설명한 트로이의 자백은 사건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또한 테일러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문자 메시지를 제시했는데 여기서 그녀는 어머니와의 긴장된 관계에 대해 논의하고 그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재정적 동기는 크리스의 사망 후 테일러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당한 상속재산의 증거에 의해 더욱 뒷받침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크리스가 부동산, 사업체, 그리고 상당한 저축을 포함한 상당한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테일러, 브라이언, 그리고 트로이의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유책성을 완화시키려 했습니다. 테일러의 변호인은 그녀가 브라이언의 상당한 영향력 아래에 있었고 독립적으로 행동할 자율성이 부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정과 어머니로부터의 압박이 그녀를 조종에 취약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은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그가 공격이 발생할 때까지 계획을 알지 못했고 충격으로 마비되어 개입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트로이는 초기의 자백에도 불구하고 재판 중에 브라이언의 압력 아래 행동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진술을 바꾸려 시도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트로이는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과 플리바겐, 사전 형량 조정제도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사형 가능성을 피하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절망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테일러 역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심리 중에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감정적인 진술을 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의 갈등과 브라이언의 영향이 자신을 범죄에 가담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녀의 개입이 고의적이고 계획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브라이언은 처음에는 자신의 유죄를 부인했지만 반박할 수 없는 증거에 직면했을 때 결국 자신의 역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입이 미미했으며 범죄가 발생하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것을 자신의 책임을 경감시키려는 시도로 보았습니다. 2010년 법원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테일러 막스와 브라이언 스미스는 1급 살인 및 공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테일러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를 표했지만 통제력을 잃었다는 그녀의 주장은 형량을 감경받으려는 시도로 비쳤습니다. 트로이 퍼드는 플리바겐에서 합의된 대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교도소에서의 행동은 나중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2015년 그는 시설 내에서 무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어 그의 교화 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선고가 발표된 후 비극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변했습니다. 크리스 막스의 가족은 어머니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죽음에 공모한 딸까지 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갈등과 충동적인 결정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관계마저 파괴할 수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테일러는 오하이오의 여성 교정시설로 보내졌습니다. 감옥에서의 첫 몇 년 동안 그녀는 언론 및 다른 수감자들과의 접촉을 피하며 내성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테일러는 자신의 사건에 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테일러는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정했지만 어머니와의 갈등과 자신의 정서적 불안정성을 이유로 자신의 결정을 계속 정당화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이전의 후회 표현에도 불구하고 테일러는 어머니를 엄격하고 지지해주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며 비판을 되풀이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이후의 말입니다. 그녀는 또한 언젠가 자신의 사건이 재검토되어 자유를 얻을 기회를 받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논란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진정한 뉘우침의 부족으로 해석했습니다. 테일러는 현재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교도소 내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녀의 회개 주장은 여전히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를 교활하고 진실되지 않다고 보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그녀의 말을 철창 뒤의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는 시도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고강도 보안 교도소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은 브라이언은 유죄 판결 이후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는 인터뷰를 피했으며 범죄에서의 자신의 역할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도소 직원에 따르면 브라이언은 갈등과 공격성을 일으키기 쉬운 문제 수감자로 평판이 나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2017년에 다른 수감자와 싸움에 연루되었다고 보도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이 사건은 공격적인 행동에 대한 그의 성향이 선고 후에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브라이언은 책임을 지지 않는 비극적인 실패와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파괴적인 영향력의 상징으로 남아 있습니다. 범죄에 직접적인 역할을 한 트로이 역시 고강도 보안 교도소로 보내졌습니다. 그의 플리바겐에도 불구하고 철창 뒤에서의 그의 행동은 변화의 부족을 보여주었습니다. 트로이는 사건 이후 언론에 거의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범죄에 대한 그의 참여가 브라이언과 테일러의 조종의 결과로 여겨졌지만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그의 의지는 그의 교화 능력에 대한 의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크리스 막스에 대한 기억은 그녀의 친구들과 살아남은 가족들 사이에서 계속 살아 있습니다. 그녀의 노인 요양사업은 그녀가 사망한 후 매각되었고 수익금의 일부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자선단체에 기부되었습니다. 그녀의 친척과 친구들은 종종 크리스를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평생을 바친 강하고 인정 많은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크리스가 사망한 지 수년이 지난 후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가족 내에서의 열린 소통의 중요성과 갈등이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닫을 때 전문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이야기로 계속해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으며 좋아요 버튼을 누르면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댓글을 남기고 이 비디오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곧 다시 만나요.